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지혜입니다. 생생한 시사법률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저의 영원한 멘토이자 제가 열렬한 팬인 신은숙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벚꽃 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꽃송이 하나가 주먹만한데 지금 이 방송국으로 오는 양쪽 길도 벚꽃이 화려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자의 밤은 똑같다고 오늘 저기 임 변호사님 보고 우리 벚꽃 색깔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또 네. 미녀들은 또 같이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럼요. 지금 뭐 항의 전화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저희가 네. 또 비슷한 느낌의 옷을 또 맞춰 입었어요. 네. 또 오늘 봄 같은데 오늘 저희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신은숙 변호사님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에서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생생법률 토크에서 나눠볼 얘기들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데일리 탑 이슈에서는요. 무차별한 신상털기 2차 피해 심각 준비되어 있고요. 천지인에서는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가정폭력 이혼, 비극으로 끝난 재혼, 공무원 구하라법 6월 시행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이 준비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떠들썩한 화제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데일리 탑 이슈에서는요. 무차별한 신상털기 관련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유명인과 일반인 가릴 것 없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좀 여과 없이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털기가 잇따르면서 2차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뭐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마녀사냥과 같은 무분별한 인신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 사례들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어떤 대안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그 해결 방안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후 백신이 뭐 바꿔치기 된 거 아니냐, 다른 백신 맞은 거 아니냐, 이런 백신에 관련된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백중에 접종했던 간호사에 대해서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 논란이 된 거죠? 이제 현재 문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 백신 접종을 한 제품 자체가 현재 일반 국민들이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아니고 화이자 제품이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이 아무래도 항체율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맞으면서 마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것처럼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방대본과 보건소 측은 절대 허위사실이다, 간호사협회까지 나서서 허위사실이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데는 사실은 좀 조심성이 없는 그 장면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고 가림막으로 가려진 다음에 그 뒤에서 소독솜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일단 병에서 주사기를 꽂아서 약물을 빼기 위해서 그 보호 뚜껑을 벗겼다가 소독솜을 가지러 가면서 그것을 다시 씌우는 장면, 씌워서 나온 장면이 네. 아마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벗겼던 뚜껑이 다시 씌워진 것은 뒤에 다른 제품이 있었던 그 주사약이 따로 있었던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고 다른 걸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일단 간호사든 의사든 오염 방지 조치를 위해서, 그리고 손이 찔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사에서 약물을 뽑은 다음에 보호캡을 당연히 씌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네. 그리고 화면을 천천히 돌려보면 보호캡을 씌워서 뒤로 가림막으로 가는 장면이 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고 이 부분과 달리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종로 보건소에 많은 항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업무를 볼 수 없을 그렇죠. 정도 전화가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전화를 주시는 국민들께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당 간호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백신 논란이 있는 건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애꿎은 간호사 선생님께서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시라면서요. 일단 간호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정말 좋은
좋은 건 아닌데 신상털기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종로보건소에서 주사를 맞힌 간호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이제 사진 등을 이제 계속 커뮤니티에서 전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악의적으로 신상통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대본은 물론이고 간호사협회조차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이 맞고 간호사는 당연한 업무를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신상털기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대로 업무를 하신 건 업무를 하신 건데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면서 신상이 다 공개가 되신 상황이죠. 한편 이제 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면서요? 예, 간호사협회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간호사가 이제 신상털기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간호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 의사에 비해서 간호사가 과거에는 종속적인 업무라든가 이렇게 보조 역할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료 현장에서 의사도 전문직이고 간호사도 전문직이니까 이런 전문 영역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간호사 업무 규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그다음에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의견이 이번에 간호사의 신상털기와 관련해서 그 간호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뭐 간호법이 따로 없었구나, 그냥 의료법에 들어와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제정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분별한 신상털기 내용 계속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계속 이런 신상털기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셨죠. 특히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숨기기 직전에 성추행 혐의로 서울시 여성 직원에게 고발당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해당 이 여성 직원에 대한 신상털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문제됐잖아요.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 정치 대립이 극한되면서 사실은 그와 전혀 별개인 일반 범죄에 있어서 정치 성향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이 논란이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권 지지 성향의 일부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이제 SNS 등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습니다.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 이게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그 게시판에서는 고소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뭐 색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참 이게 무시무시한다는데요.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속어라고 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앞으로는 미투 범죄에 대해서 혐오하겠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고, 차마 제가 여기서 옮길 수 없는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신상을 보호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오히려 이게 더 화근이 돼서인지 오히려 경찰을 조롱한다라든가 아니면 더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정말 심각한 것이고, 정말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어느 피해자가 추후에 고소를 할 것인지 정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일부 뭐 카페라든지 일부 게시판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신상털기가 계속되고 이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욕설까지 난무하는 이런 상황 정말 우려가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상털기가 이런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요새 아동 관련한 아동 학대 소식들이 계속 안타깝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의사의 신원이 노출될까봐 또 신고를 꺼리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의사의 신원이 될까봐 의사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동 학대가 대표적으로 은폐가 가장 많이 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그렇죠. 대부분 어린 미성년자한테서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인데.
있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학대가 심한 경우에 부모도 학대는 했지만 사실 병원은 데려가거든요. 근데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가 봤을 때 이게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낙상을 했다라든가 어디에 부딪혀서 입은 골절상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입은 골절상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한테 사실 의료법에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주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현장에서 사실은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아동학대법에서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공개됐을 때 가해자들이 오히려 쫓아와서 왜 학대가 있지 않았는데 허위 신고를 했냐라든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나면 대학병원 응급실은 물론이지만 사실 개원이들 같은 그렇죠. 경우 거기가 자영업자잖아요. 그런 다음에 엉뚱한 댓글이 올라오면 그 지역에서 사실은 환자들이 급감할 게 불보듯 뻔하니까 학대 정황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제 신고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분들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신상 정보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해놨지만 경찰분들이 의사분들이 말하는 현장에서 경찰분들은 응급실에 또 병원에 들어오면서 그런답니다. 신고한 분 의사분이 누구세요?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이 누굽니까? 이러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사가 아이의 학대는 좀 안타깝지만 자신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을 꺼려서 신고를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신고해야 된다는 의무가 주어졌지만 사실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학대가 있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한다라면 의사명령가 정지됩니다. 이런 강력한 제도가 없다라고 보니까 본인의 신상 털기 우려 때문에 신고를 안 할 확률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추측입니다. 참 의사분들한테 신고를 지금 하라고 더 이렇게 부추겨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해외의 사례는 전 우리나라는 좀 반대였군요. 해외에서는 오히려 꼭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본인이 진단서 끊어줘야 되죠. 경찰에 가서 진술서 써야 되죠. 이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이제 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개선이 있어야겠네요.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된다. 재발방지 대책 촉구하는 상황에서 의사분들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좀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상털기 관련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이제 군 특혜 의혹을 이제 제기받았는데 이때 이 의혹은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해서 이제 비판을 받았던 황희 의원이 현재 현희 씨 얼굴까지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당직사병 현모 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보한 사람이 얼굴과 모자이크 되지 않은 얼굴과 실명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것이 사실 국회의원회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황희 의원인데요. 황희 의원은 이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단도시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TV조선에서 사실 이 사람의 얼굴 이 내용을 이제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자신의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TV조선에서 공개한 것이지 내가 공개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황희 의원의 커뮤니티에서 이를 마구 퍼날라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군요. 네. 아니 당시 이제 현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황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전형적인 이런 공익 제보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비판도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익 제보 아니냐 이것은 그것에 대한 2차 가해고 이것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는 물론이고 보도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이익 조치 또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불이익 조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따돌림을 한다거나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폭언 등 정신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이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 의원 같은 경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TV에서 보도된 것을 캡처해서 올린 것이다. 이렇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 법조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명예훼손이라는 건 최초 이걸 발서자뿐만 아니라 전달한 전달전자, 전달자들도 처벌이 그렇죠. 된다는 점에서 이 법을 위반한 건 분명한 것이고 TV 보도 매체에서 설사해서 캡처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좀 처벌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자도 처벌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희 의원이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다음에 얼굴과 이름까지 굳이 공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아무리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도 그게 일파만파 퍼져나간 데는 분명히 좀 책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한편 이제 이 당직 4번 현모 씨는 이제 신상털기로 인해 인신 공격의 피해를 좀 호소를 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까지도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했는데 그 보호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현모 씨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패신고자로는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래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결정하겠다라는 거 아니고 검토 중이다라고 했고 그 국민인권위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사실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한 이 현모 씨 같은 경우 황 의원을 상대로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공익성이 필요도 하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차후에 이런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중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공익신고도 그렇고요. 내부 고발도 그렇고 참 이런 게 어려운 나라다. 어려운 이런 나라죠. 평가 많이 받는데 이런 무분별한 신상 공개도 한몫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교도소 얘기 신상 털기 관련해서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4월부터 이제 엠번바 운영자 등 이제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의 신상들을 민간에서 공개를 하고 있죠.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범죄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법적인 근거 없이 신상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게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우리나라도 이게 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디지털 교도소라는 데서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해서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그 신상을 공개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처벌, 망신 주기, 알려주기도 맞긴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게시를 한 게 문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 방식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네. 제보를 받아서 본인들의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게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얘기냐. 범죄자들은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 있냐. 찬성한다. 이게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논란이 많은 만큼 지금 이제 이어지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디지털 교도소의 범죄자라고 신상이 공개됐던 한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맞습니다. 하면서 순진죄 발견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긴 문제가 되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위법하다 해서 사이트를 차단을 했더니 금세 또 바로 다른 사이트로 부활을 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 SNS 그게 문제입니다. 근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질 권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아닌 인터넷에 한번 유포된 것은 사실 관련 경찰분들의 말에 하면 영원히 근절이 회복이 어렵다, 삭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트를 막았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것을 먼저 퍼달라서 이게 전달됐던 거지 개인들이 소정하고 있는 걸 무슨 수로 찾아내서 이걸 삭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마련이 돼서 일단은 접속을 차단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틀 만에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새로운 주소로 다시 똑같은 내용의 그 디지털 교도소에서 정보가 공개됐던 똑같은 정보가 그대로 이제 다시 공개가 된 사안이 공개가 돼버렸고요. 그 안내문엔 더군다나 이번에도 맡기면 다른 서 이리 와라. 이런 안내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근절이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교도소 측은 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통신위는 물론이고 경찰에서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본인들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에서 애초에 최초의 이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람이 베트남에서 이제 검거가 돼서 네. 현재는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디지털 교도소는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앞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대학생의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 당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인터넷에 한번 올라오면 뭐 잊혀질 권리라는 게 사실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인터넷 장의사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직업이 생겨날 만큼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치 정의의 수호자인 양 홍길동처럼 운영을 하셨는데 요즘 또 굉장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실상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자신이 성범죄에 연루되고 마약까지 했던 사실이 있다 이런 이슈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체포가 돼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 재판이 체포되기 이전에 대전에서 이미 사건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범죄가 도박과 성폭력 관련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몰래 이제 성관계라든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거죠. 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마약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전의 사건이 대구로 이송돼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디지털 교도소가 우리가 많이 하는 아주 100번을 양보해서 그래 범죄자들이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역할을 한다는 그들의 사명감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 자체가 일단은 일반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와 도박 그다음에 마약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와 짐작해 보건데 그럼 자신도 그런 그들이 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본인들한테 협조하거나 본인들 쪽에 서인 사람이 아닌 본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할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목적도 정당성이 없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보호할 가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들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그와 관련해 보면은 지금 상당히 수백 건이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게 그중에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공개를 해도 되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이죠. 행위는 나쁘지만 이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디지털 교도소 있기 전에 사실 그 별스타그램 유명 SNS상에서 강남 패치가 또 한 획을 그었어요. 굉장히 공사담아 좋아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그 강남 패치 보면서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무분별한 신상 털기 정말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제 민간이 나서서 단죄를 하겠다는 그런 명목하에 신상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단 위법인 거죠. 굉장히 위법인 거죠. 왜냐하면 근대사에 이르러서 법치주의가 완성되면서 첫 번째 원칙이 형사벌과 관련 첫 번째 원칙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옛날처럼 몽둥이를 때린다든가 손목을 절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나라의 기관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력주의를 금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개인이 나서서 이런 징벌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좀 강남 패치라고 기사를 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네. 강남 패치가 뭐냐 하면요. 강남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올려놓은 패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신상이 무작위로 노출이 되면서 사실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했던 사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남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한남 패치 뭐냐면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혼이 되거나 직장에서 사실 불이익을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 패치 같은 경우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는데 물론 2심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실형이 내려졌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런 사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고 착하고 공정한 사람의 명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드러난 그 내심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외부로 드러난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그 명예도 보호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상 털기로 이렇게 고통을 가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여지가 충분히 다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터넷에 내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굉장히 끔찍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신상 털기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 2차 피해 반드시 막아야 할 텐데 변호사님은 어떤 법적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명예훼손이라는 제 자체가 사실은 형사법에서 이게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제 얘기는 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없는 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속된 말로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처벌하는 게 명예훼손인데 이런 법이 현대 남아 있어야 되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그게 차원이 다르죠. 누구나가 수십만 수백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명예가 훼손이 되고 있고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회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목숨이 아니라 인격을 살해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명예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어온 뒷담화 형태의 명예훼손은 사실 처벌을 없애거나 완화해 주되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일어난 무분별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고 요새는 개인 방송도 많고요. 사실 그 매체라는 것의 영향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내 말 하나, 내가 올린 글 하나의 영향력이 엄청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마치 평행이론처럼 돌고 있는데요. 시사토론 천지인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이슈를 전하는 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가족폭력 이혼 소송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브래드 피트의 가정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2016년 이혼 소송을 시작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2019년 4월 공식적으로 이혼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법적 분쟁들이 남아있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신은숙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저도 이 브란젤리나 커플 굉장히 약간 워너비 부부였잖아요. 네, 사실 뭐 이혼하고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재혼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비주얼적으로 참 바라보기만 해도 훈훈했는데 두 사람 이혼 발표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그들의 이혼 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은 사실 2004년도에 미스터 앤드 미세스 스미스라는 그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을 맡았고 거기서 교제가 이뤄진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2014년도에 했고 사실 얼마 되지 않아 2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들한테는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중 3명은 이제 입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파경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 미국 연예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브래드 피트와 그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하기 전에 이미 우리 관계는 충분히 망가졌고 그다음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파경이 됐음을 알렸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제 무엇 때문에 밝혀지지 않지만 5년째 현재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가장 지금 치열한 것이 양육권과 관련한 분쟁이고 양육권 분쟁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들의 뭐 파탄은 성격 차이 아닐까 하는데 일단 브래드 피트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미 6명의 자녀가 있는데 또 입양을 하자고 해서 근데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자기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도 충돌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제 갈등, 성격 차이, 그다음에 뭐 폭행
그다음에 폭언도 있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워낙 뭐 이혼 상담 진행 많이 하시고 전문가시지만 참 부부 사이 일은 부부밖에 또 모르는 게 많은 것 정말 같아요. 부부밖에 모르죠. 예.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도 또 서로 성격 차이라든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네. 이번에 나온 이런 불화 사실도 처음은 아니었고 앞서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전용기에서 그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첫째 아들 매덕스 또 연대에 다니고 있어서 또 굉장히 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매덕스를 전용기에서 학대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참 자괴감을 느낀 게 전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기에서 그랬구나.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아마 대통령 네 분하고 재벌들 몇 분이 전용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배우 전용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 아동학대 혐의를 이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한 아동보호국 측에서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사안은 전용기 이동 중에 피트가 큰아들 매독스에 대해서 학대를 폭행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혐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성의 있게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이 이제 사실 조사에 협조적이었다 그런데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데 조사를 받은 대상들은 이제 졸리는 물론이고 네. 다른 자녀들 다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글쎄요 혐의가 없는 쪽에 무게가 실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이야기가 또 도마에 오른 건데요. 졸리가 이번에는 이제 그 아이들의 증언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또 제출을 했다고 해요. 왜 자료를 제출했냐면 우리나라 이혼 소송에서도 가장 치열한 게 분쟁 중에 두 가지입니다. 아이 양육권입니다. 절대 합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 분할입니다. 그렇죠. 재산 분할은 합의가 잘 됩니다. 양보도 되고 몇 대 몇 이렇게 조율이 되는데 양육권은 사실은 반을 아이들을 나눌 수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치열한데 이들 부부도 5년째 지금 양육권과 관련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권과 관련해서 피트에게 굉장히 예민한 것은 매독스의 큰아들에게 만약에 아동 학대를 했다라고 하면 아동 학대를 한 배우자에게 사실 양육권을 지정하는 예는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도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육권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혐의 없음이 밝혀지면서 양육권에서 이제 동등한 위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리 측에서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PT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녹음을 증언을 이제 법정에 제출을 했는데 그럼 아이들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사실 증언하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미성년자는 법정에 직접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부모가 이혼하는 것도 굉장히 상처가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 텐데 또 법정에 세워 증언하게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겠죠. 그럼요.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확인서를 쓰게 하거나 증언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증언대 거의 세우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세우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특히 아들 매덕스는 지금 성인이에요. 이제 21살이 된 성인인데 성인으로서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독스는 다른 자녀들하고 다르죠. 다른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하지만 매독스는 21세가 넘었죠.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인에서 증언을 할 수 있었고 그걸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동의한다라고 하면은 뭐 졸리나 피트가 반대를 해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브래드 피트에게는 유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육권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서 이 증언까지 나서게 된 건데요.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혼한다 하더라도 자녀한테 부모는 혈육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녀를 증언대까지 세웠어야 됐을까. 물론 이제 그만큼 양육권 지정이 절실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부분은 좀 씁쓸함이 네. 남는 것 같아요. 또 매덕스가 또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 인물입니다. 많이 또 얼굴이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연대 투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셨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정표는 물론이고 그래서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마치 외국 대통령 사절이 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졸리가 아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것부터 이제 다 이제 밀착 취재가 됐었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고 대한민국의 대학에 아들을 보내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긍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졸리가 직접 아들을 연세대학교 입학식 때 데리고 왔고요. 현재 그 재학 중이고 생명과학공학
전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있으면 졸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부 휴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연세대학교에 졸업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안젤리나 졸리가 아무래도 바쁘고 헐리우드 대스타라고 해도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입양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 사랑은 정말 각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좀 아이들과도 좀 어떨지 좀 그 부분 좀 우려가 되고요. 이 이혼 소송 사실 점입 가경입니다. 이번에는 또 브래드 피트가 뭐 돈을 빌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 중에 사실 안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원 정도를 빌려줬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로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죠. 있는 돈도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죠. 돈을 빌려준다? 그럼 돈을 빌려가지고 또 되면은 브래드 피트가 재정상 어렵다는 얘기인데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과거의 부부의 인연이 소중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연을 들여다보니까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재단을 하나 이제 기부단체 등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래드 피트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 소송은 그 재단에서 집을 지어서 이제 그 재난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서 공급을 했는데 그 집에 하자가 많아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 일부가 브래드 피트가 운영하고 있는 자선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비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젤리나 졸리가 6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또 거기서 내막을 더 들어가 보니까 브래드 피트는 그 재단에 대해서 이미 손을 꼈고 안젤리나 졸리가 사실은 브래드 피트가 운영하던 그 재단을 사실상 혼자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재단에서 이 재단으로 돈을 빌려준 건 맞으나 실제로는 안젤리나 졸리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 부부의 이혼, 세계인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아, 우리 안젤리나 졸리가 매독스 입학시키러 왔을 때 우리 한국의 신은숙 변호사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봤으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혼 소송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양육권과 관련해서 지금의 형태를 봤을 때는 자녀들이 졸리 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5세 이상이면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의견을 묻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10세만 넘으면 의견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럼 졸리와 피트의 자녀들이 사실 1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증언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양육권을 어느 부분을 선택할까 질문했을 때 아무래도 졸리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그 6명에 대해서 졸리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와 달리 양육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왜냐 브래드 피트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네요, 변호사님. 자녀 수도 또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액수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생생법률쇼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문화 이슈를 전하는 지 함께 보시죠. 비극으로 끝난 재혼입니다. 한 차례 이혼 후 다시 재혼의 행복을 꿈꿨지만 비극으로 끝나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먼저 해당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두 부부는 재혼을 했습니다. 각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고 두 재혼한 부부 사이에 또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합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을 했죠. 근데 계속 살인이란 결과로 이제 파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사연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도박과 술 등으로 이제 시간과 재산을 탕진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식당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대량 실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다음 날 한 술집에 가서 아내가 속상한 마음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주량의 3배가 넘는 소주 3병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부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부부싸움만 해도 평상시에 울컥울컥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애를 때려서 학대 의무로 조사가 시작돼서 사실은 집에서 나가서 별거 중이었거든요. 생활비 안 주지, 남편이 집
집 나가 있지 그러니까 술 마신 김에 대단히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니까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이제 술을 취한 김에 쫓아간 거예요. 아이고. 갔더니 거기서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쫓아가서 화가 나서 그동안 생활비 안 준 거, 자기가 해고당한 거 이런 부분에 이제 울분이 터지니까 옥신각신 하다가 아내 손에 가위가 들려져 있었는데 이 가위로 남편의 가슴을 찌르게 된 겁니다. 이 가슴을 찌르고 사실은 병원에 데려가거나 이렇게 사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고 남편은 결국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으로 끝난 재혼의 부부 얘기입니다. 참 정말 끔찍한데요. 요즘 뭐 드라마 펜트하우스 굉장히 막 인기기도 한데 보면은 너무 잔인하다 하는데 정말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그런 일들도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결국 A씨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 판단 결과 어땠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징역 10년이면 길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의 추세 자체가 살인죄가 사실은 대단히 형이 무거워서 20년 이상을 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형이 무겁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피고인인 아내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일 의사는 없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가위로 찔렀고 그래서 상해치사이지 살인은 아니다.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평상시 주량에 비해서 정말 3배가 넘는 많은 술을 먹어서 정신이 혼미해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10년의 선고를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흉기에 찔려서 사망할 때까지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단은 이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찌르고 난 다음에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부분,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형이 무겁다. 다만 10년으로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들이 네. 엄마를 선처해달라고 읍수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사망한 남편의 가족들도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그 형을 10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혼 잔혹사 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후에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다시 한번 사형이 구형됐죠? 네, 맞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아내에 비해서 형이 대단히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연을 보니까 이 부부가 이제 재혼입니다. 남편이 이제 의사이고 재혼을 했는데 아내의 도움으로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지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살해한 혐의인데 살해를 어떻게 했냐면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다음에 본인이 그 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약물을 주사해서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용의주도였냐면 미리 약국 가서 수면제를 사놨었고요. 그다음 병원에서 약물 가져온 것도 있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일주일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이제 이게 미수로 끝났는데 당시는 그 남편이 지금 살해한 의사 남편이 심장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설마 살인이 있었겠냐라고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사망을 하고 나니까 유가족들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고 남편을 조사해달라라는 탄원이 오면서 경찰이 면밀히 수사한 결과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모가 드러났는데 이 아내가 줌으로써 남편은 아내의 재산에서 7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용의주도하고 잔인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을 어떻게 믿고 잠들어야 되는지 걱정도 됩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라니 정말 너무 끔찍한데요.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재혼 가정이나 뭐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재혼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재혼 가정의 이혼율이 초혼 가정의 이혼율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는 이혼하러 오실 때 이제 아내나 남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피를 깎는 그렇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근데 다시 이혼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초혼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전혀 개선하거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변화하거나 또 그런 성향을 가진 배우자를 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외로움의 정에 이끌려서 쉽게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성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싫어서 이혼했던 배우자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오히려 너무 반대인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외로운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하는 재혼이 오히려 이제 화근이 되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참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동일한 자극이 오면 포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혼한 분이 재혼한 남편이 외도하는 정황만 보여도 확인이 되지 않아도 쉽게 이혼을 결정한다. 그 트라우마가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혼은 본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있은 후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초혼의 실패와 재혼의 실패는 정말 다릅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항상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겠죠. 특히 법률혼이라면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 6월 시행입니다.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에게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를 주지 않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오늘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구하라라는 그 연예인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2019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 당시에 이제 유가족으로는 엄마와 아버지 그다음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어머니가 사실은 구하라 양이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집을 나가서 살지 않았고 그렇죠. 구하라 양을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하라 양이 사망하자 사실은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엄마하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오빠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양도받아서 사실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기는 구하라 법이라고 붙인 것은 미성년 자녀를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 특히 이제 보상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 같은 경우,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절반의 권리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고, 첫 번째로 공무원 구하라법이 그렇죠. 이제 만들어진 건데, 공무원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이제 유족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그 양육을 하지 않았던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제 학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제한하고 그 사람의 상속분은 동순이자한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집을 나갔고 아동학대가 있었다라면 이 미성년 자녀의 유족급여의 전부를 아버지가 가져가겠다.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게 6월 달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되고 뭐 군인 구하라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기본 민법과 관련된 국민 구하라법 논의는 좀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연금도 많고 보상금도 꽤 확실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빠르게 법을 개정했는데 그런 공무원하고 군인을 뺀 나머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라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고 그 각종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위주로 한 일반 전문가들의 그 법안 발의하고 법무부 측에서 제안한 법안 발의가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상속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을 만약 봐준다면 누군가 사망했을 때 매번 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구구단처럼 2인 의사 2, 3은 이렇게 확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이제 받는 부분이 불리하다 보니까 국민 이제 이 상속법, 구하라법을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상속권을 제한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권리가 있다면 소송해라.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하면 재산을 가져가라. 이런 아니고 법무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일단은 상속권이 있다고 보고 나눠야 되는 사람 쪽에서 당신은 권리가 없다를 미리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논의가 치열하죠.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 사망하기 전에 너는 상속권이 없어. 이런 판결을 미리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양측에서 일단은 잘 적절히 수렴해서 좋은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 관련 법안 진행 소식도 생생법률조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송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데일리송은요, 지금 쇼미더머니에서 박재범과 도끼가 함께 불러서 굉장히 인기를 끈 곡이었죠. 도박을 선정했습니다. 도박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은 도박 통계학과 확률은 항상 반반 내가 만들어가 원래 난 하잖아 너네가 불편해하는 것만